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2일은 어떤 날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이날 기업에서 열리는 연수회 이벤트 진행하는 직업을 가진 32살의 남성 김명철 씨는 4달 뒤에 있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동갑인 약혼녀 A씨와도 사이가 좋았고요. 주변 평판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날은 A씨와 같이 월드컵 경기를 보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30분쯤 일거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A씨의 친구라는 남성 이관규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사채업자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안정된 생활을 원했던 김명철 씨는 곧장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어요. 갑자기 일 약속이 생기자 월드컵을 보기로 했던 약혼녀 A씨에겐 미안하단 말을 전했고요. 최대한 돌아오는 대로 빨리 같이 경기를 보자는 약속을 했죠. 이때 김명철 씨는 혹시 접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신보다 결제 한도가 더 높았던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7분 거리에 있었어요. 김명철 씨의 집과 가까워서 이야기만 잘 풀리면 금방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김명철 씨가 일 문제로 집을 나선 게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7분 거리의 약속 장소를 나갔다가 실종된다는 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분명히 이날 무슨 일을 겪은 것 같은데요. 예비 신랑 김명철 씨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왜 사라져야만 했던 걸까요? 누군가의 범행 대상으로 삼아졌던 건 아닌지, 아니면 남모를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잠적한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뚜렷한 정황은 김명철 씨가 이관규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관규 씨를 먼저 만나봐야겠죠. 그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어보니 그때 제주도로 연수회를 가는 음악인 연합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진행해주면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다는데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소개시켜줍니다. 음악인 연합회와 일 진행을 도와줄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면 누구나 욕심이 날 겁니다. 거기에 이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들으면 더 그렇겠죠. 그렇게 김 씨는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월드컵 경기 시간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약속에 나간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A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A 씨의 핸드폰으로 김 씨가 보낸 문자가 도착해요. 문제는 이 내용이 아주 심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너의 안 좋은 과거를 알게 됐고 돈 문제로 그동안 사실 힘들었다. 다른 여자가 생겨 떠날 테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김명철 씨가 이별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 황당한 문자에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수십 통을 걸어도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김 씨가 마음이 변해서 보낸 문자냐는 의심을 해봐야겠죠. 평소에 김 씨가 A씨에게 힘들어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그 이야기를 꺼내고 대화 시도를 했을 겁니다. 평소 성격을 봤을 때도 김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제를 숨겨올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문자에 A씨가 불안해하던 중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까 정작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명철 씨가 그동안 너 때문에 힘들었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여자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황당한 연락은 김 씨의 어머니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문자 내용이 달랐어요. 돈을 너무 많이 빌리는 바람에 빚을 졌으니 당분간 갚을 때까지 잠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는 이관규에게는 빌린 돈을 갚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관규는 사라진 날 A씨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을 지게 됐다는 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수상한 문자들이 온 날부터 며칠이 더 지났지만 가족과 약혼녀에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실종 이틀 후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실종 신고 날짜는 2010년 6월 14일이었어요. 성남 수정경찰서로 접수됐는데 경찰은 단순 가출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수사를 바로 시작해주지 않는 겁니다. 경찰 태도에 가족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 김명철 씨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이걸로 사람이 잠적하지는 않죠. 거기에 여자 문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수상한 행동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이때 가족은 김 씨가 범죄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라졌으면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사실. 경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에요. 주변 사람과 가족의 적극적인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경찰이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 추적과 김 씨를 바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입수합니다. 이렇게 잘하면서 그동안 왜 민기적거렸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김명철 씨의 휴대전화 수신 기록에 따른 위치 추적을 해봤죠. 약속 장소라고 한 곳에서 이광규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이게 마지막 사용이었어요. 목격자는 김 씨가 술에 취한 채 남성 2명에게 어떤 상가로 업혀가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정황은 그 당시 주변 상인들의 진술과 일치했고요. 이 사건에서 김 씨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무래도 이광규처럼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서 헤어졌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경찰은 이광규를 소환했어요. 김 씨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확실히 이 사람은 어딘가 수상해 보였어요. 처음엔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졌다는 말을 했지만 갑자기 도중에 주장을 바꿉니다. 자신과 최 실장이라는 남성은 김 씨의 차 안에서 셋이 대화를 했고 일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돈이 더 필요하니 사채업자인 자신에게 2,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의 차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에 어딘가 수상하긴 해요. 그 다음 진술도 이상한데요. 이야기가 다 끝나자 김 씨가 새 휴대폰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과 연락할 때 썼거나 보기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거든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중동터널이라는 곳에 약속이 생겼다며 차를 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자신도 김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쨌든 이광규도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는 거죠. 차용증과 대출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연 이광규의 말은 사실일까요? 경찰은 이광규와 실종자 김 씨를 상대로 신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광규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죠. 먼저 사라진 김명철 씨는 소액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제외하고 아무런 채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광규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어요. 김 씨가 자신의 차를 담보로 이광규에게 2,500만 원을 빌렸다고 했죠. 그런데 김 씨는 1,000만 원의 중고로 이 차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기에는 가격이 너무 낮은 겁니다. 이광규는 사채업자예요. 누구보다 이 수지 타산에 민감한 사람일 텐데 1,5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문자에서 말투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각각 말투에는 고유 패턴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김 씨가 실종된 날 약혼녀 A 씨와 가족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평소 김명철 씨가 사용하던 말투와는 확실히 달랐다는 겁니다. 김 씨는 맞춤법과 철자, 띄어쓰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종된 날 가족과 A씨에게 보냈다는 김 씨의 문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오른쪽이 평소 김 씨의 문자 방식이고요. 왼쪽은 실종 후에 가족과 A씨, 약혼녀죠. 전달됐던 문자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런 방식의 문자는요, 오히려 이광규에게 더 가깝게 보입니다. A씨와 이광규가 친구 사이였죠.
A씨 미니홈피 방명록에 이광규가 적은 글이 있었거든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이광규의 말투랑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철 씨의 실종이 이광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정황상 증거뿐이라 확실한 물증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광규를 더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김 씨가 실종된 날 이광규와 같이 있었던 최 실장이라는 사람도 이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경찰서로 소환했어요. 강도 높은 추궁을 해봤죠.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은 사건 당일인 6월 12일에 만나 같이 술을 마셨고 이광규가 지시한 대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김 씨를 잠들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어느 상가 사무실에 옮겼다는 거죠. 근처 상인들의 목격 진술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때 아무도 못 봤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에 띄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최 실장의 이야기대로 그 사무실을 찾아가 봤어요. 여긴데요. 이광규가 범행을 위해 미리 폐업한 인테리어 가게를 빌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임대를 해준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매물을 구할 때 이광규가 이 사무실에 반드시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고 방음이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아도 괜찮다는 조건을 말했다는 거죠. 이 상가 아래층이 댄스 학원이에요. 그래서 주변 소음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실종된 지 5일 후 이 사무실에선 물 청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물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평소 이 사무실에 한 달 수도 사용량은 50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광규가 물 청소를 한다며 6월에 사용한 양은 89톤이나 됐죠. 이 사실을 물어보자 이광규는 단순히 청소를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실종자인 김명철 씨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사무실엔 소파가 있었어요. 이광규가 버리려고 했지만 옆 상가 상인이 주워서 사용하던 정황이 발견됐거든요. 소파도 감식을 해보니까 김명철 씨의 혈흔이 나온 거죠. 최 실장의 진술대로 이광규의 범행을 확신한 경찰은 다시 강하게 추궁해봤어요. 이광규는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물을 유독 많이 사용한 것은 사무실에 나타난 쥐를 잡다가 피가 튀어서 물 청소를 해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했지만 나중에는 김 씨와 몸싸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금방 도망치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면서 말을 바꾸기도 했다는 거죠. 경찰은 목격자와 공범의 진술, 김명철 씨의 혈흔과 머리카락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광규를 더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김명철 씨의 행방과 생사 여부, 그리고 정말 김명철 씨의 목숨을 빼앗아서 사라진 것이라면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광규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에는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이광규도 계속 범행을 부인했던 거고요. 여기까지 본 사실을 정리해보면 김명철 씨가 약혼녀와 가족에게 보낸 문자는 이광규가 조작한 것이었고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 김명철이 사라져 피해를 입었다고 했지만 정작 사무실에서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의심은 되지만 아직 뭔가를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조사라는 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넘겨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광규는 왜 김명철을 불러냈고 핸드폰을 빼앗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이런 수상한 행동을 해야 됐냐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사건 해결이 가능할 거라 판단한 경찰은 이광규의 지난 행적을 끈질기게 조사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수상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납득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김 씨가 약혼녀의 소개로 이광규를 알게 됐죠. 그럼 처음에 약혼녀 A씨와 이광규는 어쩌다 알게 된 사이일까요? 처음 알게 된 건 A씨가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가입 고객이라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선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연락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나이도 같고 대화도 통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A씨는
이관규를 보험 고객이나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관규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A씨를 짝사랑해 온 거죠. 이관규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왔고 A씨가 김씨를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 방명록에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것이라면서 집착도 해왔어요. A씨가 이런 이관규의 행동에 어떤 대처를 했는지 밝혀진 건 없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 있고 자기도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복수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을 거고요. 경찰은 이관규의 수상한 행적과 거짓 진술을 통한 간접 증거, 정황들을 들어 김명철 씨 실종 사건에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더 강도 높은 추궁을 계속해봤지만 이 사람은 절대 김 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이관규의 입을 열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김씨 실종 이후 이관규가 이동한 동선들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폐기물 처리장과 하수 처리장, 탄천, 한강 둔치 등 김씨의 흔적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이 있었는데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이미 경찰과 가족은 이관규를 범인이라 확신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아주 답답했습니다. 결국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이관규를 검거할 수 없게 되면서 미제로 남게 되죠. 만약 김 씨가 이관규로부터 생존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아직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바람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관규는 살해 혐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죠, 지금. 그렇지만 김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납치했고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2011년 6월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재판대로면 지금 형 다 살고 나왔을 텐데 경찰 수사 도중 이관규가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고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이제 살아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관규는 이미 범죄 전과가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도둑질을 하다 들키자 자신을 추궁하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김명철 씨의 실종 사건에도 이 형제가 깊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으로 이관규가 무기징역을 받게 된 걸까요? 사채업자이기도 했지만 법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차량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의 보험 사기를 계속 벌여왔던 거예요. 2009년에 경기도 성남에서 후배 명의로 17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은 뒤 사고사로 위장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살해 혐의로 2013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범죄 전과가 있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기와 강력범죄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일부분이 드러나면서 벌을 받게 된 건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은 경찰이 추궁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생사 여부라도 밝혀진다면 추가로 죄를 물을 수는 있겠죠.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선 꾸준한 수사와 지원이 이어져야겠지만 김 씨의 행방을 알고 있거나 이관규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제보, 이것들이 필요해야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관규는 감옥에 있어요. 아직 김명철 씨 행방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 앞에 다녀온다며 나갔던 김명철 씨는 그날 무슨 일을 당해서 실종됐던 걸까요? 사건 내막은 사라진 김명철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이관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사라졌고 한 사람은 입을 열지 않고 있죠. 이관규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계속 장기 미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0년 6월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예비신랑 김명철 씨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규가 17억 보험 사기 사건의 진범으로 잡혀 들어가면서 김명철 씨 약혼녀인 A씨에 대한 관심도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흰색 옷 입은 여성이에요. 범행 당시 17억의 보험금 중 7억에 해당하는 상품이 A씨에게 가입됐던 건데요.
그리고 이 보험 가입을 A씨가 적극적으로 도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A씨도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무관하고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실적이 되니까 1차원에서만 가입을 도왔던 것 같아요. 이광규에게 보험 사기 계획이 있다는 정황까지는 알 수 없었겠죠. 공범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광규가 17억 보험 사기 사건으로 잡히기 전부터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 가입은 안 됐을 것이고 이광규의 김씨에 대한 범행도 어느 정도 막는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김명철 씨가 실종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경찰이 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이광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이기 때문에 미처 대처할 수는 없었던 거죠. 김명철 씨 실종에 관한 수사는 아직 계속되는 중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광규와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광규에게 결국 불리한 게임입니다. 경찰은 인력을 대체하거나 추가해서라도 계속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광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처는 불가능합니다. 잘 숨겨왔다 해도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의 내막이 공개되거나 감춰져 있던 증거가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의 문제예요. 경찰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기고 싶은 겁니다. 이광규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새해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대구시 봉덕동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강남이나 논현동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봉덕동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특히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23살의 여성 정씨도 봉덕동의 칵테일 바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술집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 씨는 성실한 사람이고요. 주변 관계도 좋았다고 하죠. 1월 23일 밤늦은 시간 정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평소보다 많이 마셨는지 갑자기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대답 없이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정 씨는 울면서 더 이상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자 일단 집에 보내 진정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차에 정 씨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정 씨가 사는 원룸에 점점 가까워지자 차에서 내리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집 앞에 내려주면 알아서 들어갈 거라 생각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직접 집 안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죠. 정 씨가 친구들과 같이 집으로 들어간 때는 자정을 이미 넘긴 1월 24일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정 씨의 원룸에는 동거하던 남성인 김 씨가 반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걸 보고 놀라서 정 씨를 급히 방 안에 남겨두고 집안을 빠져나왔고 각자 집에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이날 친구들은 정 씨를 집에 데려다 준 일이 엄청난 사건이 시작이 될 줄은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같은 날 새벽 정 씨의 원룸 빌라에서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성이 욕을 하고 때리는 소리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들이 빌라 전체에 퍼진 거예요. 잠에서 깬 주민들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죠. 듣기에는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확실하지도 않다 보니 경찰 신고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아무도 결국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중에 일어난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건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동거남인 김 씨는 정 씨가 매번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짐을 싸서 본가로 돌아갑니다. 저녁이에요.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갔던 정 씨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가게 사장과 직원들은 전날 과음도 했으니 몸이 좋지 않아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확인차 전화해봤는데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거예요. 정 씨에겐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죠. 정황상 이 동거남 김 씨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 씨가 결근한 지 4일이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된 친구들이 직접 정 씨의 원룸을 찾아갔는데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정 씨나 동거남 김 씨가 아닌 이웃들의 수상한 말이었어요. 정 씨가 집에 돌아간 1월 24일 새벽, 당시 방에서 서로 다투는 소리와 욕설, 때리는 소리들이 들렸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평소 정 씨와 동거남인 김 씨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불안해진 친구들은 정 씨의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정 씨가 며칠째 출근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이렇게 정 씨가 사라진 지 5일째가 되던 날,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나 은행 거래 내역 등 생활 반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정 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간 날인 1월 24일 새벽 이후부터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정 씨가 사는 빌라 주민들과 친구들의 증언, 그동안의 정황들을 모두 조사해본 결과 동거하던 남성인 김 씨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어요. 분명 1월 24일 새벽 친구들이 정 씨를 집 안까지 데려다 줄 때만 해도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이상한 점 없었고 김 씨도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돌아간 뒤부터 이 집안에선 동거남과 싸우고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빌라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누가 봐도 현장에 같이 있던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 정 씨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친구들의 말도 있었고요. 사건 당일 이후 정 씨가 원룸에서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날 김 씨의 행적만으로만 따져봤을 때 새벽에 정 씨와 싸움을 벌이고 오후가 되자 갑자기 화가 나서 집을 나왔다는 정황도 수상하죠. 확실히 여러 면에서 이 사건과 연관이 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소환했어요. 정 씨 주변인과 이웃들의 증언이 맞는지를 조사해봅니다. 그러자 김 씨는 이번에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새벽에 자느라 정 씨가 집에 들어와 우는지도 몰랐고 일어나 보니 정 씨가 화장실 변기에 구토한 흔적을 남겨놓고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도 씻어야 하니까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으니 변기를 청소했던 것이고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원룸을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들은 소리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김 씨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정 씨의 원룸을 가봤습니다. 정 씨의 행방이 궁금한 가족들도 고향에서 직접 원룸을 보러 올라왔어요. 현장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 싸움이 있었던 집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깔끔함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일부러 현장을 훼손했거나 진술대로 실종을 모른 채 청소를 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정 씨가 구토를 했었다는 화장실의 변기도 사용 흔적이 전혀 없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던 중 장롱 안에서 이불을 발견하는데요. 만져보니까 이게 방금 세탁해 다 마르지 않은 것처럼 눅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 씨의 어머니도 똑같이 느꼈어요. 어머니는 혹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이불을 본가로 가져가 보관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수상한 몇 가지 정황을 확인하는데요. 침대 한쪽이 부서져 있었고 유리창을 급히 수세미로 닦은 흔적과 주변에 놓인 세제들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정 씨의 혈흔도 방 안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방문 유리와 침대 위, 이불에 극소량이 남았지만 루미놀 시약으로 찾아낸 겁니다. 신발에서도 정 씨와 김 씨의 혈흔은 발견됐어요. 이 혈흔으로 김 씨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경찰은 동거남인 김 씨가 정 씨에게 어떠한 일을 저지른 후 사건을 숨기기 위해 차로 옮겼을 가능성도 조사해봤지만 차 안에서는 정작 별다른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이웃들의 증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김 씨가 이 사건의 용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물증만 찾으면 되는데요. 김 씨에게 사건 당일 수상한 행적은 없었는지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봅니다. 여기서 수상한 정황은 더 드러납니다. 평소 김 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른 아침에 전화해서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김 씨가 자신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말을 맞춘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새벽 6시에 갑자기 김 씨가 팔공산에 가자고 한 사실이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말로 김 씨 진술엔 모순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초기 진술에서 김 씨는 사건 당일 아침엔 자느라 11시에 겨우 일어났었고 오후엔 집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정 씨가 보이지 않자 밖에 나왔다고 했는데 친구들에게는 새벽에 산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날 김 씨에게서 2번의 전화가 왔다고 했었는데요. 한 번은 김 씨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었고 다른 한 번은 모르는 번호였다고 합니다. 이 진술이 맞는지 통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친구들의 전화 수신 내역을 조회할 수가 없어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겨 정 씨 실종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했어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에서 김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당연히 상고하죠. 당연히 항소했죠. 다시 경찰은 김 씨가 이전까지 범죄 전과가 없던 사람이라 정 씨와 싸우다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어떤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라면은 죄책감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 보이는데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하자 마지막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예정된 그날 김 씨는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린 거죠. 수사가 이렇게 실패로 끝납니다. 이대로 5년이 지났어요. 김 씨가 중국에 간 이유는요.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어서 재심을 준비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해 2심 재판을 준비해 온 거예요. 이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사건 당일 이웃들이 들은 싸움 소리가 김 씨와 정 씨의 방에서 들려온 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증거가 없고 현장에 남아있던 극소량의 혈흔들은 정 씨가 치명상일 정도로 피해를 입어 생긴 출혈량이라곤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2심 직전 사라진 정 씨의 가족이 김 씨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아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씨는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고요. 정 씨가 어디로 갔는지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3년 최종심에선 김 씨가 정 씨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히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상 김 씨를 다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김 씨에게 혐의가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할 여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 이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건 초기 김 씨가 정 씨를 침대에 부딪히게 했다는 정황에만 초점을 두고 수사했기 때문에 다른 수법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게 어떤 이유로 남겨진 것인지도 입증하지 못한 것과 제3자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평소 정 씨가 김 씨와 사이가 좋지 못했고 자주 싸웠다는 사실만으로 김 씨를 유력 용의자라고만 생각한 게 오히려 사건 해결에 방해가 됐다는 거죠. 사건 당일 정 씨가 친구들에 의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 씨와 어떤 이유로 싸웠고 이것을 피하려던 정 씨가 집 밖에 나와 도망 나오다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다고 0%라 단정할 수 없으면 이것을 확인해보는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장에 남은 소량의 혈액도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상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코피일지도 모르고요. 집안에서 가볍게 생긴 상처로 묻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김 씨를 용의자로만 단정하니까 퍼즐들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을 찾고 있는 것은 사건을 장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김 씨가 범인이라면 이 사이에 도망치거나 거짓말할 준비를 해둘 수도 있는 거죠. 경찰이 처음 수사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두느냐, 이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정 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면 행방을 찾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건의 진범이 정 씨와 평소 알고 있는 또 다른 면식범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했어요. 정 씨에게 금전이나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평소 마음에 두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김 씨의 무죄 선고 이후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정 씨가 김 씨와 동거하기 전에 4년 정도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이가 완전히 정리되고 김 씨를 만난 게 아니라 교제 중 사이가 안 좋아지던 동시에 김 씨를 알게 됐고 갑자기 헤어졌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정 씨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김 씨의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 씨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 그날 어떤 연락이 오고 갔던 것은 아닌지 이 가능성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경찰이 정 씨의 인간관계를 더 꼼꼼히 확인해 봤다면 전 남자친구의 존재도 일찍 알았을 것이고요. 이 사람도 수사 대상에 올랐었겠죠. 이미 최종 재판까지 간 뒤라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를 다시 하지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김 씨의 최종 재판 이후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면서 정 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던 것이고, 취재진이 이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모든 재판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의 재수사가 불가능해졌어요. 정 씨의 가족은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 기록 조회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 공방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정 씨는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법정 출석과 진술을 당연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검찰이 기록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건과 관계된 사람,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예, 사생활과 생명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기록을 공개하면 수사 당시 지켜온 비밀이 누출되거나 이것을 통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의 기록을 확인해보고 조금이라도 놓친 것이 있거나 의심해볼 만한 다른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없는 한 재수사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일반인은 수사를 할 권한도 없죠. 이미 용의자였던 김 씨가 무죄로 종결된 사건이라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이제는 찾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에요. 이 사건의 반전을 일으키려면 현재로선 정 씨의 가족이 단서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경찰에 비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가족의 힘으로 사건은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2005년 1월 24일 대구시 봉덕동에서 일어난 정 씨 실종 사건은 1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어디로 갔고 현재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최근 들어 TV에서 이 사건을 다시 소개했고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정 씨가 살던 원룸과 600m 거리의 다른 빌라 앞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주어 가지고 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이 여성은 새벽까지 PC방에 있다 집에 들어가던 중 우연히 도어락 앞에서 새 것처럼 보이는 명품 가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가방 안엔 주인을 특정할 만한 신분증이나 물건은 없었고 화장품 몇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 씨를 찾는 전단에 이 내용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 씨가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이 루이비통 가방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죠. 하지만 모델까지 같은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이 이 가방을 제보자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받아봤거든요. 그 결과 2003년에 생산된 한정품이었고 20, 30대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루이비통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라 이게 함부로 버릴 만한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 정 씨의 것이라면 누가 가방을 이곳에 버릴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건에 관계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이 가방에서 DNA 감식을 해낸다면 원래 주인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DNA까지 나온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여성이 주운 이 가방은 2019년에 대구 지방경찰 수사계에서 과학수사 증거물로 보관 중입니다. 혹시 재수사가 결정된다면 감식이 시작되겠죠. 이것으로 다른 방향의 새로운 수사도 가능할 텐데요. 아직 재수사 결정 소식이 없는 걸 봐선 우연한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은 지금도 정 씨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로선 사건 내막이 밝혀지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개인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찾으려는 경찰들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경찰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일 접수되는 사건을 다 처리하기가 빠듯해요. 이런 상황이면 미제 사건의 재수사가 결정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경찰이 움직일 여지가 생길 것이라 생각 들고요. 거기서 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5년 1월 대구에서 일어난 정나리 씨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이란 곳에는 49살의 주부 조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 씨 부부는 8순이 넘어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소문에 마을엔 조 씨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이라 이웃관계도 좋았다고 합니다. 마을 부녀회장까지 할 정도로 책임감까지 있는 여성이었어요. 2년간 부녀회장을 하다 남편의 직장 사정으로 2004년 9월엔 천안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사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조 씨는 시어머니를 계속 간병하겠다며 일주일에 2, 3일씩은 꼬박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5년 2월 18일이 돼요. 원래 조 씨가 살던 마을에 부녀회 모임이 열립니다. 조 씨도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죠. 같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8시에 이 부녀회 1차 모임이 끝났고 2차로 옮기기 위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죠. 2차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조 씨는 천안이 집이니까 이제 돌아가야 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천안으로 가려면 먼저 조치원역까지 가야 된다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조치원역으로 가려면 36번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부녀 회원들은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조 씨를 차에 태워줬어요. 회원들의 숫자가 많아서 차는 2대에 나눠 탔습니다. 조 씨를 먼저 이 정류장 근처에 내려줬고 이때 조치원역으로 가는 36번 버스가 막 지나가요. 조 씨가 급히 버스를 잡으려고 뛰었지만 놓칩니다. 다음 차는 10분 뒤나 돼야 오거든요.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8시 10분에 차를 타고 가던 부녀 회원들은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 조 씨를 목격합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금방 갈 테니까 따로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 씨는 이날 남편이 있는 천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행방불명됩니다. 다음 날이 돼도 아내가 오지 않아요. 남편인 이 씨는 경찰에 아내가 실종됐다며 실종 신고를 했죠. 집에 간다며 버스를 기다리던 조 씨는 여기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청주 서부경찰서는 조 씨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실종 시간대와 생존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조 씨가 가지고 다니던 체크카드에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확인됐어요. 이 위치는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그 버스 정류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 두 곳이었습니다. 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거예요. 경찰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돈이 빠져나간 시간은 실종 당일인 2월 18일 오후 11시 1분과 3분이었어요. 어떤 남성이 조치원 중림동 농협에서 두 번에 걸쳐 50만원과 5만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인상착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목구비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썼죠. 다른 은행에서도 다른 모자를 썼습니다. 이목구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해요. 키는 168에서 17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에요. 이 남성은 다음날 오전 10시 4분에도 조치원에 있는 다른 은행 농협지점에서 같은 체크카드로 4만원을 인출합니다. 조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때는 비밀번호를 몰랐나 봐요. 오류 횟수 초과로 돈 인출에 실패합니다. 카드가 정지되죠. 이 남성이 왜 조 씨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CCTV에 촬영된 이 남성이 조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이 사건은 단순 가출이 아닌 납치로 판단합니다. 해당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둔 채 수사를 시작했죠. 용의자가 아직 조 씨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 남성이 현금을 찾아간 해당 은행을 갑니다. 여기를 수색해서 지문이나 다른 흔적을 남기진 않았는지 현장 감식을 해봤는데요.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진 않습니다. CCTV로 용의자를 봤는데 이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건 발생 13일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사라진 조 씨나 목격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 사람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에 조 씨가 사라진 도로를 지나간 14,000여 대의 차 번호를 모두 검색했고요. 범인이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지역 수색도 다 해봤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조 씨가 사라진 버스 정류장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 어둡고 외진 길이었습니다. CCTV도 없어요. 조 씨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수사하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범죄 취약지대인 거죠. 버스 정류장이 도로에서 안으로 몇 미터 더 들어가야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사람이 서 있어도 잘 안 보이죠. 이런 환경이라 현장 조사를 해도 2월 18일 저녁 8시 10분 이후 조 씨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사라진 건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악조건이었지만 실종된 조 씨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많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반상회를 열어요. 조 씨를 찾으려는 계획을 세웠죠. 인근 지역 40여 개 마을을 다 수색해 봅니다. 한 달간 매일 20-30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경찰과 같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모두 찾아봤지만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생업도 포기했었는데 조 씨의 흔적이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아요. 사건이 장기화됩니다. 조 씨의 생존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 보이죠. 이렇게 생각한 주민들이 공중파 프로에 사건을 제보합니다. TV에서도 조 씨를 찾는 내용이 방송되자 많은 관심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했지만 결국 수사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조 씨 부부의 카드를 가지고 있던 남성은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다시 인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번 횟수 초과가 되면은 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고, 한두 번 틀렸을 때 기회가 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인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범인 입장에서 비밀번호가 틀리니까 조 씨를 추궁해 보면은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돈이 인출되지 않은 것을 봐서는 높은 확률로 조 씨는 이미 사망했고 용의자가 소지품을 가져간 상태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흔적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분석이죠. 냉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범인이 검거되거나 직접 자백하지 않는 한 조 씨의 행방을 알아내는 게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 같아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히 보이긴 하죠.
조 씨가 천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사람의 체크카드로 조치원의 은행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만 봐도 이건 범죄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조 씨 부부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신용카드로 그 늦은 시간에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이 돈을 노린 범행의 행동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용의자가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다가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에 실패했죠. 다시 인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 씨에게 다르게 받은 비밀번호를 받고 그 이후에 범인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 씨에게.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알았을 때는 이미 더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조 씨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조 씨의 행방이에요. 시신이라도 찾아야 여기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목격자가 본 대로 조치원행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에서 범인에게 납치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조 씨가 실종된 날은 겨울이에요. 해가 빨리 집니다. 오후 8시 10분이면 한밤중인 거죠.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하고요. 지도 보겠습니다. 조 씨는 8시쯤 36번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갈 수 있는 조치원에 내리려고 했지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를 놓칩니다. 다음 차를 기다려야 했어요. 혼자 정류장에서 36번 버스를 기다렸지만 정작 다음 차가 도착했을 때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나 승객들은 조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황으로 볼 때 다음 버스가 오기 전인 이 10분 사이에 조 씨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버스가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조 씨가 실종된 이후 해당 마을 주민들과 경찰이 실종 장소와 가까운 지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조 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 씨가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같은 방향인 사람의 차를 얻어 탔다가 호위동승이죠. 그랬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조 씨가 신중한 성격이라 모르는 사람의 차를 함부로 타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버스나 승용차가 아닐 경우 택시밖에 없어요. 조 씨가 기다리고 있던 버스 정류장에서 조치원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은 6,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울 수는 있지만 늦은 시간에 빨리 가려면 크게 부담될 만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택시를 탔을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이 버스 정류장 지역을 지나간 모든 택시기사를 조사해봅니다. 조 씨를 받거나 직접 태운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택시기사 중에 범인이 있는 거라면 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겠죠. 만약 그런 거라면 경찰이 용의자를 올릴 만한 수상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비슷한 죄를 저지르다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용의자 한 명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늦었지만 조 씨를 노리고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사건 이후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추정과 분석을 해봤어요.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단순히 금품만 노리고 조 씨에게 접근한 건데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인 거죠. 아니면 조 씨가 체크카드와 남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얘기해 줬지만 그대로 살려 보내준다면 도망쳐서 바로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범인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니 이런 정황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만약 조 씨에게 금품만 뺏고 농협 조치원점에 간 거라면 이 거리가 차로 10분 걸리죠. 차로 이동하면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요. 조 씨를 어딘가로 끌고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라고 해도 용의자는 조 씨의 실종 추정 시간 후 3시간 뒤가 되는 밤 11시가 돼서야 현금 인출기 앞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3시간 동안이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이때 범인이 뭘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외에도 조 씨에게 다른 목적이 있던 건 아닐지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범죄 심리 전문가는 범인의 목적이 성폭행과 금품 두 가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방금 이야기한 조 씨의 실종 후 3시간이라는 공백 때문인 거죠.
범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조 씨를 납치했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끌고 갑니다. 여기서 성폭행을 저지른 다음 카드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낸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조 씨를 살려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범인은 모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이러한 정황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가 될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범인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 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입니다. 안남기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 씨도 청주에서 실종됐고 금품을 빼앗긴 후 실종된 정황들을 보면 안남기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안남기의 범행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견인데요. 안남기는 2004년에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첫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뒤에 청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2009년 9월 21일 4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하천에 시신을 유기했죠. 2010년엔 30대 여성의 납치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요. 범행에 실패한 거죠.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인턴 사원이었던 20대 여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안남기의 범행 수법이 이래요. 택시를 운행합니다. 손님이 타는데 남성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택시 운행합니다. 영업해요. 하지만 여성이 탈 경우에는 굉장히 동작이 빨라진다는 거죠.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기 전에 문부터 잠그고 학생인지 직장인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학생일 경우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범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주로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안남기의 피해자가 됐던 겁니다. 이러다가 CCTV에 결국 찍혀요. 그래서 검거됐죠. 여성 3명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조 씨가 실종 후 일어난 정황들이 안남기의 범행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안남기가 첫 범행부터 두 번째 범행까지 5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범행 날짜를 보면은. 이게 납득하기 힘들어요. 연쇄살인범인데. 이 사이에 범행 욕구를 참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중독돼 있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 5년 동안 참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있지 않았을까, 이 기간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안남기의 그 5년 사이에 공백 동안 있던 사건 중 하나가 이번 청주 부녀자 실종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남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중인데 2004년부터 행적과 조 씨의 실종 사건에서 밝혀진 정황들의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이 사건은 조 씨의 실종 당일 일어난 수상한 정황들 외에 어디서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신이라도 발견되면은 몸에 남은 범인의 DNA라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조 씨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제로 남아있죠. 조 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실종 상태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만약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행방을 알고 이 사건에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경찰이 재수사에 고려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조 씨가 생존해 있으면은 63살이 될 거예요. 현재 상태로 이 사건의 내막을 알려면은 조 씨나 범인을 찾아야만 하는데 둘 다 추적의 단서가 없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단서가 발견되거나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나야만 해결의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5년에 사라져서 15년째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청주 부녀자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